74페이지에요. 권리의 객체, 대상입니다. 자, 우리 민법사의 권리의 대상, 객체는요. 민법 총칙에서는 물건에 관한 규정만 뒀어요. 물건. 이렇게요. 물론 총괄적으로 보면 개별 권리마다 그 대상인 객체가 특정되죠. 예를 들면 뭐 채권 같은 권리일 때는 특정된 사람인 채무자의 행위가 그 대상이 돼요. 모두 사람이다 하기도 하고 사람의 행위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또 만약에요 신분권 같은 거요. 그럴 때는 신분이 그 대상이 되겠죠. 또 형성권 같은 경우에는요 법률 관계가 그 대상이 돼요. 법률 관계 이렇게. 또 물건인 경우에는요 물건은 기본적으로 물건이 그 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권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권리의 성질에 따라서 대상이 이렇게 정해져요. 대상이. 근데 우리 민법 총칙에는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관한 것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우리 민법상에 있는 이 물건의 구별 그리고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타인의 물건에 관한 다음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네요. 자, 1번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 자, 농작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농작물. 물건 중에 농작물은 우리 판례의 원리를 이론을 알아두셔야 돼요. 판례는 그 농작물은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면 경작자가 원시취득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소유권은 명인 방법조차도 필요 없다 하죠. 없이도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요.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는 것이죠. 자, 2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 해석해요. 따라서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유효가 됩니다. 3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이게 수목의 집단이나 수목 한 그루 이것은요, 자, 수목의 집단은 우리 민법상으로는 아무 규정이 없지만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특별법에. 이 수목의 집단 임목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 요건을 갖추면 여기에서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등기로 공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기로. 그러면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가 된 그 수목의 집단을 뭐라 그러냐? 이때부터는 임목이라 그래요. 법적으로 임목.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 이 등기에는 소유권 외에도 저당권도 등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목의 집단인 이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임목은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저당권이 가능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라서 임목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명인방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명인방법이란 것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하고 있죠. 판례입니다. 판례.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이다. 이렇게요. 공시방법으로서요. 이때는 소유권만 나타낼 수 있어요. 소유권만. 자, 이런 방법으로 별도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을 취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 특히 거기에 독립한 동산으로 했죠. 독립한 동산이 아니라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수목이기 때문에 이때 이 명인방법의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해야겠죠. 따라서 3번 틀렸네요. 4번 이자나 지료는 법정 과실에 속한다. 근로의 대가나 권리 사용 대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죠. 자, 이게 과실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두셔야 돼요. 과실. 과실은 원물에서 나온 물건이어야 됩니다. 자, 이때 원물로부터 나온 것이요. 산출물이면 이때는 용법에 따른 산출물이면 이것을 우리는 천년과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다. 배나무에서 배가 열렸다. 감나무에서 감이 열렸다. 뭐 이런 것들이 천년과실이에요. 그런데 이 원물의 사용 대가로 받은 것, 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 이걸 뭐라 하냐? 이걸 우리는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법정과실이라는 것은요, 원물건을 사용하니까 그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 지급된 금전 기타 물건을 우리는 법정과실이라고 해요. 여기에 바로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가 생기겠죠. 토지를 빌려주면 지료를 받겠죠. 건물을 빌려주면 차임을 받겠죠. 이런 등등의 것이 바로 법정과실이 되는 거죠. 따라서요, 천년과실이든 법정과실이든 간에 이 원래 물건, 이 물건에 관하여 관련되어서 나온 물건이어야 돼. 반드시 물건이어야 돼. 과실은. 금전도 물건이고 산출물도 물건이고 여기에 있는 물건도 물건이죠. 따라서 천년과실, 법정과실 할 것 없이 전부 다 과실은 물건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4번은 옳은 질문이죠. 근로대가. 근로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권리사용대가. 권리사용대가니까 물건 사용대가가 아니니까 이것도 역시 과실이 될 수 없죠. 5번에 무기명 보증수표도 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채권, 권리죠. 권리가 화체되는 거예요. 수표금 채권. 그렇죠. 그것이 화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유체물이라도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한 것은 물건이 아니다. 자, 여기에요. 우리 민법상 물건이라는 개념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것을 우리는 무체물이 되겠죠. 이 무체물이 바로 뭐라고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리할 수 있는 했어요. 관리 가능하다 이 말이죠. 관리 가능하다 이 말은 우리 법 규정에는 여기에 무체물에 대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서 자연력에만 이렇게 관리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관리 가능은요 자연력에 대한 관리 가능뿐만 아니라 여기에 유체물도 관리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이것도 관리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이것도 관리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결국은 얘기했죠.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모두 관리 가능해야 한다.
라는 것이 통설이에요. 그래서 관리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사용 수익 처분 이런 것이 주체 권리 주체가 되는 사람이 지배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번 이게 옳은 질문이에요. 유체물이라도 배타적 지배 가능성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2번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어도 독립된 물건이 되지 못한다 했는데 여기에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할 수 있는 물건 여기에는 그래요. 미분리 과실 열매이거나 또는 수목 집단이나 수목 토지에 붙어 있는 거요. 그리고 농작물도 명인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명인방법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낼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의 하나입니다. 소유권의 하나예요. 자, 이때 이제 명인방법은 어떤 방법을 갖췄을 때 된다. 이 판례에서 보면 요건이요. 대상물은 특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즉 특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간적으로.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갖추었을 때 명인방법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대상의 특정성 그리고 권리관계의 당사자를 계속성으로 시간적으로 표시를 계속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을 때 명인방법을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때 이 성격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것이 명인방법이다. 이렇게요. 정리를 꼭 해 두십시다. 따라서 명인방법을 갖추어 버리면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죠. 이걸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되겠죠.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겠다. 자,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경작자가 소유권을 원시에 취득합니다. 4번. 모든 권리는 물건을 객체로 한다가 아니라 물건의 대상으로 해서 성립하는 권리죠. 물권. 5번. 발명에 대한 이익도 물건이다. 아니죠. 이거는 정신적 창조물이잖아. 그죠? 원칙적으로 물건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우리 민법상 물건은, 우리 민법의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기타 자연력이라는 무체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전부 다 뭘 해야 된다? 관리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한다. 이게 민법상의 물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발명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익.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정신적 창조물로서요. 특허권의 대상이 되죠. 따라서 이것은 정신적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나타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자, 그래서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번 질문이에요. 5번 문제 보실래요? 5번 문제. 5번에 보시면 이것은 강학상의 물건의 개념이에요. 물건의 분류를 해야겠죠. 자, 1번에 가분물은 물건의 성격이 나뉘어질 수 있는 물건을 말해요. 그리고 나누어지더라도 그 물건의 개성 자체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치 자체가 상실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질문의 1번. 2번. 특정물이냐 아니냐 여부는 거래 당사자 주관적으로 그 대상 목적물을 정한 거냐 안 정한 거냐를 따지는 거죠. 이게 바로 특정물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물건의 개성보다가
개인이 특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당사자의 물건의 개성에 따라서 별개로 취급하겠다라고 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객관적 성질에서 특정될 수 있는 물건 했는데 객관적 성질에서 정하는 것을 우리는 대체물이냐 부대체물이냐 이 따져요. 그래서 만약 객관적 성질의 개성이 있다 이래버리면 이건 부대체물이 돼요. 따라서 특정물이냐 비특정물이냐 특정물 여부 이거 하고요. 대체물 여부 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특정물 여부는요, 사람이 주관적 의도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여부에 따라서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 정하는 거예요. 대체물이나 부대체물이냐 여부에 관해서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즉 다른 물건으로 바꾸더라도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고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할 때는 대체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물건으로 대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성격상 객관적으로. 그럴 때 우리는 부대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주관적 작용이 되는 것을 특정물이라고. 그 다음에 객관적 성질에서 정하는 것은 부대체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개념은 전혀 다른 거다. 이거는 주관적 요소에 의한 것이고 이거는 객관적 요소에 의해서 정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융통물이 나오죠. 융통물과 불융통물이 있어요. 이 개념은 융통물이라는 것은 사적 거래가 가능한 거죠. 자유롭게. 사적 거래 여부를 가능한 거고요. 불융통물은 사적 거래를 할 수 없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불융통물이 어떤 게 있냐? 사적 거래가 대상될 수 없는 건 여기는 공용물이거나 예컨대 시청사, 도청사, 또 국회의사당. 그게 결국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면서 그 소유자가 직접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적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공용물, 공공용물도 있어요. 공공용물은 소유자가 누구냐는 따지지 않고 당의 목적물이 개인에게 사용 수익되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에 제공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 항만, 도로 이런 것죠. 이런 내용이다. 공공용물이라고 그래요. 또 금제물도 있어요. 금제물. 뭐 국보라든지 아편이라든지 위조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적 거래를 할 수 없고 개인이 소장하며 다른 사람한테 사고 팔 수가 없다라고 법에서 법령에서 제한하는 거죠. 그런 걸 금제물이라고 해요. 이런 세 가지 유형이 바로 불융통물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소비물은 한번 사용한 후 다시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다. 그렇죠. 소비물. 예컨대 쌀 우리가 밥을 지어서 먹어버리면 다시 또 사용할 수 없죠. 금전도 한번 내가 거래하면서 돈을 사용해버리면 사용해버리면 그 돈을 또 내가 사용할 수 없죠. 그런 면이다.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한번 여러분이 한번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의 개수는 그래 인위적으로 구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지적공부상에
토지의 필수로 정합니다. 옳습니다. 2번, 사람은 유언으로 본인의 시신을 병원의 연구용으로 기증할 수 있으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에 법적 구속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사망하면 내 신체는 우리 의료 발전을 위해서 내가 모 병원에다가 대형 병원에다 나 기증하겠소 라고 약속을 했더라도 내가 사망했을 때요, 장사 지낼 장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자가 있겠죠? 그 장자가, 우리 아버지 시신을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해버리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2번은 옳은 질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기증 약정했더라도,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제사 주재자라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보통 이제 상주 있죠. 상주가 동의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생전에 자기가 장기 기능 약정을 다 했더라도 그 자체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3번, 집합물은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물건을 취급한다. 집합물은 반드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습법상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우리 판례가요, 양어장 속에 있는 수백만 마리의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 그 집합물 아니에요. 수백만 마리가. 그죠? 그 자체를 양도 담보물권, 한 개의 담보물권의 대상으로 인정한 예가 있어요. 그런 것은 뭐예요? 관습법상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법 규정입니다. 5번, 유체물이어도 배타적 관리 가능성이 없으면 물건을 보지 않는다.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결국은 관리 가능해야 돼요. 유체물, 무체물 모두 관리 가능할 때 물건이라고 인정해 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예요. 동산, 부동산에 관한 취급 차이점. 이건 알아두십시다. 자, 1번. 물권 변동에 관해서 모두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다 했는데,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여 그 거래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뢰한 내용대로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동산의 경우는 우리 민법상의 선입취득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말이죠, 양도인이 소유권이 없는데도 소유권이 있는 줄로 믿고 평온운전하게 선입무과실 이렇게 거래했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즉 소유권 없는 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선입취득이에요. 그러면 이게 선입취득은 바로 믿었다는 거죠. 믿은 대로 보호하죠. 따라서 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무효가 되면 아무리 그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믿고 거래한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이게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아무리 신뢰하더라도 신뢰자가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등기는 부동산을 공시하는 것이니까 부동산의 공신의 원칙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정리해 둡니다. 여기는 선의취득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요? 등기의 공시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자, 그 다음에 2번 공시방법에 있어서 전자는 인도, 즉 동사는 인도, 부동산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공시방법, 공공연하게 누구든지 권리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공시제도예요. 여기에 동산에 관한 권리는 점유 이전인 인도에 의하여, 이 점유 이전이 바로 인도인데 이것은 곧 점유가 되겠죠. 그래서 점유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인도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은요, 등기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등기. 자, 여기에는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등기에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취지가 어떤 제도에서 나오냐 하면 여기는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는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부동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는 결과가 되고요. 여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원칙이 되겠죠. 이런 논리가 전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산인 전자는 질권 설정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래요. 부동산 질권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4번. 무주물인 경우, 자, 주인 없는 물건이다. 동산에 무주는 선점이 가능합니다. 선점에 의한 소유권이 취득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선점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국유가 되어버립니다. 여기는 개인이 선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선점이 안 돼요. 그거는 국가가 돼요. 이렇게요. 5번. 전자는 용익물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용익물권의 대상은 부동산의 하나입니다.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지상권, 지역권은 전부 토지라는 타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후자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 종물에 관한 이야기네요. 종물. 종물. 1번.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유하는 것이 한다. 그렇죠. 첫 번째가 요건이요. 주물의 공유. 주물 상용에 공유, 도움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물이 상용의 공유를 받으니까 주물이 편익이 높아집니다. 뭐 가치가 높아진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것. 주물의 상용이지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하는 건 아니죠. 소유자를 위해서 종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을 위해서 종물 인정하는 거예요. 2번.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주물에 부속한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장소적 관계가 있음을 필요한다. 이게 긴 밀접성이죠. 주물과 밀접 관계가 있어야 한다. 서울에 있는 물건과 제주도에 있는 물건이 도움을 준다. 말이 안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주물과 종물은 동일인 소에 속해야 합니다. 이 주물과 이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돼요. 우리 민법상 그래요. 4번 주물은 동산이거나 부동산이거나 불문하고 종물도 부동산, 동산, 불문합니다. 4번 종물은요 부동산이어도 무방하고 동산이어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토지인 농장을 사용 수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농장이 한 100만 평 돼요. 농장이 100만 평. 그러면 거기에 창고를 만들어 놔야 그 농장을 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농기구도 그때그때 보관해 두고 또 우사 같은 것도 만들어 놔야 갑자기 날씨가 뭐 벼락을 치고 막 비가 내리고 쏟아지고 하면 소라든지 이렇게 동물들을 그죠? 가축들을 이렇게 피신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게 우사라든지 또는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농장의 기능을 항상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건물들이죠. 그래서 건물인 부동산이 바로 농장이란 토지를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종물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4번 거 틀렸어요. 5번 주물과 종물은 다 같이 독립적인 물건이어야 한다. 이 말은 종물은 주물에 붙어버리면 안 돼. 부합되면 안 돼요. 부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속. 부속이란 말은 뭐예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 독립물로 존재해야 돼. 독립물. 종물 자체는 주물과 독립물이어야 돼.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내용으로 요건을 구성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종물, 주물 관계를 한번 여러분 보시고 이때 우리는 원리는 그렇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렇죠. 이걸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해놨죠. 다만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물과 종물에서는요 17번 문제 한번 보세요. 17번 문제 보시면 1번에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건 부합물이 되어버려요. 따라서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자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동일히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3번 주물만 처분하기로 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가능하죠. 운명을 같이 한다가 원칙이지만 달리 정할 수 있죠. 4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거죠.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말인데 이것은 공법상의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리에 입각하니까. 그 다음에 5번 주물 자체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이거 이야기죠.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것이지 주물 소유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종물이 존재한다. 이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하겠어요.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종물이 필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에 관한 이야기 18번 문제예요. 천연과실 수치권이 없는 사람 알아두셔야 돼요. 천연과실의 수치는 분리 당시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귀속합니다. 그럼 분리 당시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당사자, 이게 분리주의라고 그러는데 분리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수의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사물을 처리해 주는 사람을 수의민이라고 그래요. 4번에. 그러면 일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사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열매, 그 열매는 당연히 위임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자기가 취득할 수 없어요. 아예 민법에 명목을 정해놨죠. 따라서 4번은요. 수의민은 과실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9번 같은 거 법정 과실인 것은 했죠. 법정 과실은 원물의 사용 대가, 물건의 사용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 기타 물건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은 노동의 대가니까 안 되고요. 2번은 물건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대금이니까 안 되고요. 3번은 특허권은 권리에 관한 내용이니까 안 되고요. 4번이 정답이네요. 주택을 임차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한다. 그러면 주택은 물건이죠. 차임, 금전 기타 물건이죠. 따라서 4번이 법정 과실이 돼요.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거니까. 5번 의사의 진료비. 이것은 의사의 전문 지식을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서비스 대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정리할 수 있겠다. 자, 22번 과실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명인방법을 갖췄으니까. 2번 특약이 없는 한 지료는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법정 과실을 귀속합니다. 일수 비례, 이것은 법정 과실에 적용되는 것이죠. 2번. 3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취득해요 자기의 채권에 법정 충당할 수 있죠. 그래서 유치권자에는 과실 수취권이 있는데 다만 법정 충당을 위해서 과실을 취득한다. 옳습니다.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면 그 이후에 과실은 매수인에게 이전해 줘야 되죠. 대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받은 대금을 모두 완료받은 사람은 매도인은 그 대금 받은 날로부터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과실은 누구한테 둬야 된다? 매수인에게 귀속시켜 줘야 됩니다. 넘겨줘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다. 5번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진 자는 그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과실 취득할 권리가 있죠. 토지로부터 토지 사용 수익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상권자가. 따라서 지상권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민법에 있는 각종 제도,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주물과 종물, 그리고 원물과 과실,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것은 역시 뭐라고요? 기본서에 가서 확인합니다. 순서대로 놓고 같이 공부하세요. 그냥 문제집만 하면 안 돼요. 기본서 옆에 두고 보십니다. 항상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할게요. 수고했습니다.